그 다음에는 이제 견직물, 즉 실크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 전부 수입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실크는 원래 이제 뭐죠? 어느 나라가 최고죠? 당연히 중국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오랫동안 독점을 해왔죠. 실크는. 오죽했으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 실크를 어떻게 개발을 못하겠고 그래서 늘 사야 되니까 그 중국으로부터 그 실크를 수입하기 위해서 길까지 낼 정도로 그 길이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오랜 수입품이었어요. 중국은 이 실크를 만드는 기술을 기원전 BC 2500년경에 이제 개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AD 560년에 전파될 때까지 무려 3000년 넘게나 결국은 이 실크 산업의 그 비밀, 핵심 기술, 그러니까 누에를 기르는 기술, 그리고 누에 고치에서 그 실을 빼내서 물레로 감는 그 기술, 이거를 3000년 동안이나 비밀 유지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중국의 황제들이 대대로, 이건 이제 최첨단 상품이니까 그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은 전부 고문을 가해서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이제 서구에 이 기술이 전파가 됐죠?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스파이를 보내죠. 이 스파이가 이제 사제였어요. 가톨릭 신부인데 이 신부가 중국에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이게 나올 때 그 대나무 속에다가 누에 조그만 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서 탈출을 해서 비잔틴 제국에 이제 전해진 것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전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치 문익점과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탈리아에도 이제 견직물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이 실크를 이제 100% 수입을 했는데 고급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 다음 제품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으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서 1466년에 루이 11세가 이제 리옹에 견직물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근데 이 리옹에 건설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그 이탈리아가 그 실크 선진국이니까 그 이탈리아하고 가깝습니다. 리옹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기 리옹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실크를 이제 그 수출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이제 리옹이 이제 교통의 요지니까 거기서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단도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편하고 그래서 거기 공장을 설치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거를 이왕이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내륙으로 이제 파리 바로 밑에 이제 뚜르까지 이제 이전을 해오면 이거 완전 국산화하는데 유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뚜르로 이전을 했는데 이 실패했어요. 다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리옹에 다시 이제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 이태리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협조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리옹에 다시 가져갔고, 그래서 앙리 4세가 비단 산업의 이제 전 국가적인 차원에 이제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3세가 이제 리옹의 견직물 단지,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단지죠. 단지를 조성한 거죠. 견직물 단지. 이걸 조성을 해가지고 대규모 단지에서 이제 실크 산업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견직공을 당연히 데려오고, 인도에서는 이제 염색 기술자를 데려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좀 된다 싶었을 때는 이제 국산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외국산 견직물에는 고액의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르는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의 그 견직물 사업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탑3나 탑5에 듭니다. 프랑스의 실크는. 그래서 그 정도로 100% 수입에 의존하던 산업을 또 명품의 반열에 이제 올렸죠. 그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이 도자기도 100% 수입을 했어요. 이 도자기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유럽의 이제 왕들은 이제 뭘 접시로 사용했냐면은 금으로 된 접시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유층은 은 접시, 그리고 이제 일반인은 백납 접시. 그러니까 납에 슬레이트를 이렇게 합금한 이제 그런 접시죠. 그런 거를 이제 접시로 썼는데 이게 이제 도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전래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도자기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1664년에 프랑스 동인도 회사 설립 이후에 그 중국 도자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수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의 그랑 트리아농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4세가 청화자기에 굉장히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자기 전시실을 만들어 놓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결국 도자기도 국산화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690년대 중반에 피에르 시카노라고 하는 이런 도공들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당시에 여기 마틴 리스터라고 하는 영국 의사예요. 이 세 번째 줄에 마틴 리스터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많이 남겼어요. 프랑스에 갔더니 이렇더라, 이런 게 있더라, 신기한 이런 물건이 있더라. 이제 그래서 그 기록이 굉장히 이제 소중한 자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번 왔었는데 파리에 어느 날 1698년에 와서는 사int-Cloud의 그 도자기 제조사를 방문한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곳에서 만든 항아리와 최고급 중국산 도자기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중국산이나 이제 똑같다,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에 찬 루이 14세가 1709년에 동양 도자기를 이제 수입을 전면 금지하게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으로도 수요가 감당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생산했던 것은 프랑스어로 이제 파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이 연질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온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1300도 이하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마에 불을 올려서 이제 구워내면은 연질자기가 되죠.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경질자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연질자기였어요. 연질자기는 이제 다소 약해서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깨지고 이러죠. 그런데 이 1768년에 리모주 근교에 카올린, 프랑스어로 까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카올린은 이제 우리말 고령이죠. 고령을 영어식으로 읽은 게 카올린이죠. 이 고령토가 이제 리모주 근처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 경질자기를 구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도 또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산 그러면은 뭐 어떤가요? 패션 아이템으로 뭐 별거 아니죠, 요즘이야. 요즘은 우산은 정말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워낙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우산이 뭐라고?
이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예.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우산은 말이죠.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가져요. 여기 보시면요. 우산은 우선 이 우산이 없을 때는요. 비 오면 외출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 왕족이나 귀족의 그 옷이 다 젖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비 오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비가 와도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회를 보장해 줬죠. 두 번째는요. 나가서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감상할 수 있어요. 우산 쓰고.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비가 오면 나가질 못하니까 파티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연히 취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산이 개발이 된 이후에는 이제 파티를 취소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그 우산이 도대체 그 16세기, 17세기에 우산이 없었느냐?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양산입니다. 이 양산은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양산은 보통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은 양산을 안 쓰죠. 그냥 다니죠.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피부가 타지 않도록 양산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드는 게 아니죠. 하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산은 굉장히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하인이 이렇게 늘 떠받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의 상징인데요. 우산은요, 과거에 이 당시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뭐 1.8kg짜리 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접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게 이제 여성들은 이제 들 수가 없었고 남자들이 이제 이거를 들고 이렇게 씌워주면서 가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죠. 접혀지질 않아서요. 휴대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1705년에 이 ዣ 마리우스라고 하는 가방 제조인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 사람이 접이식 우산을 최초로 발명을 했어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만든 우산입니다. 오늘날의 그 우산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접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특허증이에요. 자, 이것은 이 우산이 이렇게 개발되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선 접힐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천 자체가 방수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수천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1677년에 세느강에 두 남자가 평상복을 입고 이제 가방을 메고 이 방수천을 전부 덮어가지고 그 방수천으로 된 옷을 입고 세느강 변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엄치고 다시 나왔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옷이 하나도 안 젖었더라. 그래서 방수천 실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천을 가지고 이제 그 마리우스가 접이식 우산을 만든 거죠. 자, 이거는 광고 사진인데요. 판화죠. 이 광고예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는 남자들은 비가 오면 그냥 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접이식 우산이 나오니까 불티나게 팔렸는데 이게 주로 여성들이 많이 애용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도 이걸 들어줬으면 하잖아요. 이 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도 이제는 우산을 쓰시오라는 그런 이제 남성 모델을 써가지고 만든 이제 우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어떻죠? 굉장히 심하게 오잖아요. 모 아니면 도식으로 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 쪽은 어떤가요? 프랑스 북부라든지 뭐 영국 이런 데는 어때요? 이제 비가 그냥 보슬보슬 오죠. 늘 흐려 있고 비가 이렇게
보슬보슬하고 그냥 맞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그냥 맞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은 늘 비가 오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 다 맞습니다. 근데 영국 신사의 상징이 뭐죠? 우산이잖아요. 그 뜻은 뭔가요? 영국 신사들은 그 보슬비마저도 맞지 않는다. 그만큼 지체 높은 사람이다. 그만큼 우아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늘 외출 시에 거기는 늘 하루도 몇 번씩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 그래서 늘 외출의 필수 아이템이에요. 우산이. 자, 이거는 이제 1877년에 유명한 그림이죠. Jour de pluie à Paris라고 하는 유명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죠? 프랑스 파리에는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산이라는 걸 쓰고 다닌다.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밑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나무 돌로 된 징을 이렇게 박아서 길도 이렇게 돌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옷 입는 것도 아주 패셔너블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양의 그 유럽의 귀족들이 파리에 와가지고 다들 놀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 파리에 와 보니까 여기는 평민들의 옷이 우리나라 귀족보다 더 좋다. 이렇게 정도로 패션과 강국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루이 14세 때 시작이 됐어요. 그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 파리를 보러 온 겁니다. 그게 관광이었어요. 인류가 이 시기 16세기까지는 특별히 직업상 예컨대 그 보부상이라든지 직업이 행상인 경우 돌아다녀야죠. 아니면 유목민이었다든지 물건 팔러 다니는 대상이었다든지 이런 직업이 아니라면 또 직업이 군인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군인은 이동해야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또는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수행을 하러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이유 아니고는 그러니까 직업상 어때요? 먹고 살려고 싫어도 이동해야 되는 케이스잖아요. 이거 다. 그렇죠? 아니면 신념과 종교의 상 이동하는 거죠. 싫어도. 근데 그렇게 그런 이유 아니고는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최초로 즐거움만을 뭐 특별한 용건이 없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동을 하는 거죠. 구경하러. 이게 이제 즐거움을 위한 이동인데 이게 관광이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귀족들이 파리를 보러 온 거예요. 그냥 단지. 1872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재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 뚜르에서 온 겁니다. 뚜르라고 하는 거는 돈다는 뜻이죠. 한 바퀴 돈다. 여러분들 그 자전거 일주 경주 대회 제일 권위 있는 이름이 뭐죠? 뚜르 드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한 바퀴 프랑스 일주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곳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 이런 뚜르에서 영어의 투어가 왔고 투어리즘이 온 거죠. 그리고 이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가이드북 있잖아요. 그 어디 가면 뭐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뭐 좋은 호텔이 있다 이런 가이드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적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리에 있는 신기한 패션 아이템들을 사러 온 겁니다. 쇼핑이 결국 관광의 최초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관광을 가면은 주로 이제
문화 유적지나 자연 풍광이 좋은 자연 명소 이런 데를 이제 가기를 원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쇼핑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옳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관광은 쇼핑이었다는 거죠. 인류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안 이유는 저도 그냥 아내가 가자는 대로 쇼핑을 하러 다닙니다. 자, 이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이 이제 예전엔 참 달랐어요. 예전에는 방문 판매가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사적인 공간에서 거래하고 샘플을 보여주고 흥정을 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루이 14세가 이제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을 많이 시장에 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상점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패션 아이템들에 그러니까 상점이 부티크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상점이 어땠냐면 상점의 내부는 전부 물건으로 가득한 창고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 바깥에 바닥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전시해서 사람들 보고 선보이고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내가 창고니까 거기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팔았던 거죠. 근데 루이 14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손님이 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전부 물건 이제를 그냥 처박아 두던 그런 창고가 아니라 가게 내부를 진열대로 전부 다 바꿔서 가게 안쪽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제 탈바꿈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커피 하우스가 최초로 영국에서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1652년 프랑스보다 20년 이상 빠릅니다.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됐냐면 남성의 공간이었고요. 커피 하우스가 여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남자들이 이제 맥주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프랑스 최초의 카페인데요. 1686년 카페 르프로코프. 르프로코프는 뭐냐면 프로코피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에 와서 이제 커피를 팔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카페니까 앞에 정관사 르도 붙여서 르프로코프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요. 완전 개념이 됩니다. 영국의 그런 대중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완전히 뭐 샹들리에가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비추고 식탁보와 식탁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단도 이렇게 화려한. 그래서 여기는 남성들의 그 담배 피우면서 맥주 마시면서 비즈니스 하는 공간이 아니라 온 가족이 와서 귀족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최고급 음식과 커피를 즐기는. 그리고 이렇게 서민적 이미지의 맥주 같은 건 안 팔아요. 비싼 와인 같은 것만 팔고 이런 곳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루이 14세의 패션 혁명을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뭐 많은 것을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꽤 많은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조금씩 이렇게 보느라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이 14세의 패션 창조의 원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패션에 신경을 쓰고 장려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이렇게 패션을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사업화했던 이유는 뭐냐? 우선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귀족 지배권 강화라는 욕망 때문이었죠.
자기 신체가 뭐 키도 크고 장대한 기골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워낙 단신에 볼품없는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다 보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패션에 몰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나는 절대자다. 나를 따라라. 나를 숭배하고 모방하라. 이렇게 늘 부르짖었던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나의 언어를 봐라. 나의 언어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고귀한 언어를 쓰고 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귀한 프랑스어를 쓰고 자부심을 가져라.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육체를 또 절대자화합니다. 나의 육체는 너희와 다르다. 나의 육체는 품격이 있다. 나처럼 너희들도 품격을 갖추어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거죠. 자, 스티브 잡스에 비견됩니다. 제 생각엔. 웬 또 뜬금없이 스티브 잡스를 소환하느냐 할지 모르시겠지만요. 여러모로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스티브 잡스하고 목표가 비슷합니다. 당시에 그 최고의 무역국이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그 위치가 영국 바로 앞에 있고 유럽 대륙의 관문이라서 아주 위치가 좋아서 무역을 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작지만 그래서 강한 나라죠. 무역을 하니까 온 세계로 다 배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원료 실어 와서 또 팔고 하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강소국이었죠. 그 네덜란드를 추월하겠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죠.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농업 강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보다는 원래 상업이 훨씬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전통적인 무역 국가인 네덜란드를 추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도 당시에 이제 섬나라였기 때문에 해양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경쟁자로 지목하고 우리가 유럽에서 제일 강한 그런 무역 강국이 되겠다. 그래서 최고만 만들어라. 이거는 스티브 잡스와 똑같죠. 그리고 역량도 대단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는 그 창의력 그리고 천재적인 그 아이디어 이것을 루이 14세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기술 개발하고 사업화하고 마케팅을 하려면 또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누구였죠? 꼴베르죠. 꼴베르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본인은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꼴베르와 협업을 해서 이제 최고의 아이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꼴베르를 이제 조력자를 가지고 있었고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을 가지고 있었죠. 프로그래머 워즈니악이 프로그래밍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격도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똑같이 루이 14세는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즉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시간을 잘 주지 않았어요. 빨리 만들어 오라. 그렇죠?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스티브 잡스와 굉장히 비슷했어요. 장 바티스트 꼴베르인데요. 이 사람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꼴베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말하자면 프랑스의 명품을 주도하는 명품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 최초의 12개 업체가 가입해서 만든 이익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명품 지금은 한 70여 개 업체가 이렇게 가입해 있습니다. 자, 루이 14세의 성공 요인은 저의 분석인데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개념도 없던 브랜드 가치관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고와 품격, 고상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 프랑스는 장사꾼의 나라가 아니다를 강조했고
그리고 오늘날 국가 브랜드화 개념을 적용한 사람이고 항상 최고만 다루어라. 그런데 미국과 좀 다르죠. 미국은 항상 어떤 입장이었냐면 좋은 품질을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말하자면 추구하는 가치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을 발달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패션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패션업도 많이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달을 시켰지만 그것도 이제 이것은 얼마 전부터의 일이고요. 20세기 후반 중후반 들어서의 일에 불과하죠. 그 전까지는 미국이 충분히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강국은 되지 못했다. 이유는 바로 그런 것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이 14세는 신미주의라고 제가 쓸까 그러다가 보통 신미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서 탐미주의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정말 탐욕스럽게 미를 추구하죠. 그래서 오히려 소비층을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넘어서 중독을 시키죠, 소비자를. 그리고 패션과 요리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국민이 이 프랑스 국민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음식이 오면 먹죠. 그 다음에 패션이 오면 뭐 이렇게 입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 단계부터 아예 책도 쓰고 요리책도 루이 14세 때 나왔고요. 패션 잡지도 루이 14세 때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술을 패션을 단지 감각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이 지적인 체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루이 14세의 그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적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보상을 반드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루이 14세의 그 이제 그 유명한 제화공이 있는데요. 이 제화공이 그 이제 루이 14세의 발 사이즈도 재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관찰했다가 이제 납품을 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제 자귀를 이제 수여할 정도로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니콜라 레스타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귀족으로 격상시키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신발 같으면은 그 당시에 그냥 뭐 누가 만들었는지 뭐 굳이 거기에다가 만든 사람의 이름을 넣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루이 14세 때는 이제 어느 업자가 만들었는지 이게 반드시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마크를 꼭 찍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ዣ 마리우스한테는 이제 5년의 특허권을 보장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의자 변기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특허를 내주고 그래서 이제 개발한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보상을 하는 시스템을 맞췄다는 것이 이제 루이 14세의 또한 이제 성공 비결이었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결국은 그 멈추지 못하는 이 추진력 그리고 그 도전 정신 그리고 탐미주의 정신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런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올인을 했고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올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취했고요. 그리고 국산화를 해서 시장을 유럽 귀족에게 파는 식으로 물론 이제 프랑스 귀족뿐 아니라 그래서 시장을 오히려 창출을 한 그런 비즈니스 감각도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럭셔리 산업, 이 패션 아이템에 관련 모든 산업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요즘 같으면 시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을 텐데 이것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명품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이런
정말 재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루이 14세 시대에 재발명되거나 창조되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해서 프랑스가 350년 넘게 프랑스 세계 명품 산업계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여전히 지키고 있는지, 그 태동의 원인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 지속하는 그런 이제 비결은 무엇인지를 특히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재밌게 보셨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12월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